김정희는 새벽 3시 15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꿈속에서 들려온 남편 정용수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여보, 오늘 절대 집을 비우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아니, 거의 경고에 가까웠죠. 정희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어요.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5층 45평짜리 이 집에서 정희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았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죠. 꿈이었을 뿐이야. 그냥 꿈.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며느리 박지현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지연은 40살로 정희의 외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평소에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연이 유난히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이 아버님 3주기잖아요. 꼭 같이 납골당에 가서 참배드려야죠. 어머님,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어머님, 혹시 다른 약속 잡으신 거 없으시죠? 토요일 꼭 시간 비워두세요.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합치면 일주일 동안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갈수록 그 집착에 가까운 태도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정희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0분, 아직 한참이나 남았죠. 남편 정용수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정희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여보,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서재 금고를 꼭 확인해. 열쇠는 당신만 알고 있는 곳에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말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해. 당시에는 병원에서 막 퇴원한 직후라 건강 염려 때문에 하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예감이라도 한 듯한 말투였죠. 정희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10분 거실로 나와 불을 켰어요. 고요한 아파트 안에서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끓였죠.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어젯밤 11시에 보낸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떠올랐죠. 어머님, 내일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10시 정각에 모시러 갈게요. 이상하게도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정희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구는 걸까요? 단순히 효심 때문일까요? 정희는 남편의 꿈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오늘은 집을 비우지 말아야겠어. 새벽 5시 정희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야겠어. 납골당은 다음에 가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죠.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정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답장을 보낸다는 건 잠도 못 자고 기다렸다는 뜻이었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것 같아. 걱정 마. 정희가 다시 답장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자 대신 전화가 왔죠. 새벽 5시 45분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고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응, 지연아.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아버님 3주기잖아요.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약 사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정희는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지연아, 나 정말 힘들어. 다음에 가마. 이해해줘.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숨소리만 들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푹 쉬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자신의 며느리가, 그것도 12년이나 함께 지낸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 20분 대치동 아파트 단지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죠.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하루는 전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살짝 났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방은 거의 손대지 않았거든요.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만년필과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금고가 있었죠.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검은색 금고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유언장. 정희는 금고 열쇠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열쇠는 침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 안에 있었죠. 남편만 알고 정희만 아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만년필이 평소보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안경도 조금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여길 뒤진 건가?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금고는 그대로 있었지만 주변 서류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 방을 뒤졌던 거예요. 정희는 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주머니를 확인했죠. 다행히 열쇠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주머니가 놓인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열쇠를 찾으려 했구나.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오전 7시 정각이었습니다. 정희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죠. 현관 앞에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약국에서 영양제 사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죠.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정희에게는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지연은 비닐봉지에서 홍삼 음료와 비타민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근데 이렇게 일찍 왜 온 거야? 걱정돼서요.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아침이라도 차려드리려고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지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지연이 거실을 지나며 슬쩍 서재 쪽을 훑어봤던 거예요. 아, 그럴 필요 없어. 나 곧 있으면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을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까보다 좀 나아졌어. 약속 취소하긴 그렇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저 갈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연이 나가고 나서 정희는 곧바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죠. 그리고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법률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죠.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집, 이 아파트 말이에요. 나는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뒀어요. 이 집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절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민수에게 상속되도록 했죠. 왜 이렇게 했냐고요? 여보, 나는 변호사로 35년간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족 분쟁을 봤어요. 특히 부모가 살아계신데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연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확실히 해둔 거예요.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법원에도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이 집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집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도장도 함부로 찍지 마시고요.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 하도윤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그 친구 연락처는 이 편지 뒷면에 적어뒀어요.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슬펐죠. 편지 뒷면에는 하도윤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 변호사님이시죠? 저 정희예요. 정용수 변호사 아내. 아,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서재가 뒤진 흔적,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하도윤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님, 당장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니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요? 네. 며느리분이 사모님을 속이려 한다는 증거 말이에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 너머였지만요. 알겠어요, 변호사님. 오후 2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다시 한번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집과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받은 전화 통화 기록도 캡처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남편이 서재 책장 뒤에 숨겨뒀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상담을 할 때 쓰던 거였죠.
정희는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부엌 찬장 위에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오전 10시 지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만나고 오셨어요? 응, 지금 막 들어왔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민수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죠. 그래, 좋아. 몇 시에 갈까? 6시쯤 오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2시 정희는 하도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빌딩 3층이었죠. 하도윤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대학 동기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하도윤은 정희가 가져온 서류들과 휴대폰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남편의 편지와 유언장까지. 사모님, 용수 형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누구도 사모님의 동의 없이 이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하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사모님을 속여서 서명을 받으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서류인 척하면서 등기 이전 서류에 서명하게 만드는 거죠.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불행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이 많이 당하시죠. 하도윤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서류들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하도윤은 등기 이전 서류, 증여 동의서, 매매 위임장 등의 샘플을 보여줬죠. 이런 서류들은 겉으로 봐서는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제 확인 없이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며느리분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녹음하세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희는 이미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죠. 잘하셨어요, 사모님.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명함 가지고 계세요.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70평생 이런 싸움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자 삶의 터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정희는 며느리 지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였지만 조금 더 작은 30평짜리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45살로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했죠. 그래서 출장이 잦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민수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요즘 출장이 많아서 자주 못 뵈어 죄송해요. 민수는 여전히 착하고 효자였습니다. 정희는 이 아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까봐 걱정됐죠.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만 준비했어요. 셋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죠. 민수의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 슬쩍 화제를 바꿨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익숙해졌어. 하지만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만약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쩌려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걱정돼요. 차라리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정희는 속으로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정말 힘들면 그때 생각해 볼게.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요즘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어르신들 많이 만나요. 그래? 좋은 일 하네. 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 하세요. 특히 집 관리 같은 거요. 청소하고 전기 수리하고 보일러 점검하고. 그런 게 다 부담이잖아요. 정희는 지연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어머님 집을 저희 명의로 옮기시면 어때요? 그럼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어머님은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의를 옮긴다고? 네, 어차피 나중에는 민수한테 상속될 집이잖아요. 미리 옮겨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좋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계속 그 집에 사시면 되고 명의만 바꾸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손해될 건 없어요. 정희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도윤 변호사의 말이 맴돌았죠. 민수야,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어머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어차피 민수 거 될 집인데. 지금 옮겨놓으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서류 절차도 간단해져요.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지연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투자할 때가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가 어머니 거라서 복잡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요. 민수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안 했니?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괜찮아요. 투자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정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아들까지 부추겨서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그 투자라는 게 뭔데? 부동산이에요. 친구가 좋은 정보를 줬는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번다고 해요. 정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순진한 아들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건지 뻔했죠. 민수야,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을 거야.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은 달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희 친구들은 다들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어요. 그래도 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안 돼.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죠. 어머님, 지금 저희를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집이고 내 삶의 터전이거든.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봤죠. 어머니, 민수야, 투자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집은 안 돼. 정희는 일어섰어요. 나 이만 가봐야겠다. 식사 잘 먹었어. 어머님. 지연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등 뒤로 지연이 민수에게 뭐라고 따져 묻는 소리가 들렸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오전에 지연이 혼자 왔을 때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만 받으면 돼. 그 집 팔아서 30억은 나올 거야. 절반은 우리가 갖고 어머님은 요양원 보내면 되지. 정희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지연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아직 몰라. 어차피 해외 출장 가면 한 달은 안 들어올 건데 그 사이에 다 정리하면 돼. 서류만 받아내면 끝이야. 정희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대응해야 했으니까요. 정희는 하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하도윤은 바로 받았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과 녹음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하도윤은 심각하게 들었죠. 사모님, 이건 사기 미수예요. 당장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요? 네. 며느리분이 사모님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민수는 어떻게 돼요? 정희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나쁘다 해도 아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사모님, 지금은 사모님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아들분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이해하실 겁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내일 사무실로 가서 정식으로 상담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제가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치동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남편 정용수가 나타났죠. 여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당신은 할 수 있어.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누구 남편인데.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정희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죠.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됐죠.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정희는 하도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갔죠. 하도윤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모님. 이제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민수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요? 아들분은 속은 거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면 사모님 편을 들 겁니다. 정희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사모님 집에 대한 모든 권리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죠. 그리고 며느리분이 또 접근하면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고소까지 가야 할까요? 그건 며느리분 행동에 달렸습니다. 만약 포기하고 물러서면 굳이 고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집요하게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남은 건 실전뿐이었죠. 그날 오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말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오후 2시에. 지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죠. 네, 어머님.
내일 뵐게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준 무기로 우리 집을 지킬게. 걱정 마.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정희는 거실을 차분하게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테이블 위에는 차 세트를 준비해뒀죠. 하지만 그 옆에는 녹음기 2대가 작동 중이었어요. 하나는 화분 뒤에, 또 하나는 TV 선반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남편이 좋아하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죠. 자,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정희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어서 와, 지연아.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가져온 과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님, 어제는 제가 실례했어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앉아. 정희는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온 건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게 뭐니? 아, 이건 그냥 집 관리 위임장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거 저희가 대신 관리하려고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지연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하도윤 변호사에게서 배운 대로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지연아, 나 안경 안 가져왔는데. 내일 다시 보면 안 될까?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셔야 해요. 내일부터 수도 요금 자동이체가 끊기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정희는 한 달 전에 수도 요금을 이미 냈으니까요. 그래? 그럼 안경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정희는 일부러 느리게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 하도윤 변호사에게 전송했죠. 답장은 10초도 안 돼서 왔어요. 사모님, 이거 부동산 증여 동의서예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속이려 했던 거죠.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척했죠. 지연아, 이거 관리 위임장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연아, 이건 관리 위임장이 아니야. 부동산 증여 동의서잖아.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내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내 집이 너희 명의로 넘어가는 거지.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세요. 이건 정말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명의만 옮기고 어머님은 계속 여기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거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만 받으면 돼. 그 집 팔아서 30억은 나올 거야. 절반은 우리가 갖고 어머님은 요양원 보내면 되지.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너 도대체 나를 뭘로 본 거니? 12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는데 넌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린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네. 민수가 작년에 주식 투자를 잘못했어요. 3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걸 메우려고 대출받았는데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민수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끼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 집 생각이 난 거예요. 지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냉정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빼앗으려 한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처한 상황은 이해가 됐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지연아, 돈이 급하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민수 거 될 집이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문이었죠. 지연아, 이거 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법원 결정문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내 집에 대한 모든 권리 이전은 금지야. 누구도 내 동의 없이는 이 집을 건드릴 수 없어. 지연은 서류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기 미수 고소장이었죠. 이건 아직 제출 안 했어. 하지만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출할 거야.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소만은 안 돼요. 그러면 민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정희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어요. 지연아, 나한테 선택지를 줄게.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죠. 뭐예요? 첫째, 지금 당장 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려 하지 마. 네. 둘째, 민수한테 진실을 말해. 내가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전부 다. 지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게 싫으면 내가 고소장을 제출할 거야. 그럼 경찰 조사받고 법정에 서게 될 거고 민수도 다 알게 되겠지.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각서에 서명할게요. 그리고 민수한테도 말할게요.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각서를 꺼냈습니다. 하도윤 변호사가 작성해 준 거였죠. 여기 서명하고 도장도 찍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각서를 받아든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민수한테 전부 말하고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해. 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 빚 문제는 내가 도와줄게.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너희 부부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빚을 갚은 후에도 한동안은 검소하게 살아야 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민수한테 해. 그리고 이제 가봐.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강하게 버텼지만 이제 혼자가 되니 눈물이 났죠. 여보, 내가 잘한 거죠?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지연이한테 다 들었구나.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제 빚 문제로 어머니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민수야,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어머니, 저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니 뵙고 싶어요. 그래 와.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어머니가 저녁 해줄게. 어서 와.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괜찮아, 민수야. 다 지나갔어.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식으로 3억 5천만 원을 날렸어요. 회사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민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연이가 어머니 집으로 해결하자고 했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는 또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잘못을 깨달았으면 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내 빚은 어머니가 도와줄게. 3억 5천만 원이지?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제 잘못인데. 민수야,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어머니. 앞으로 재정 관리는 어머니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빚 다 갚을 때까지는 투자 같은 거 하지 마. 네, 어머니. 당연하죠. 그리고 지연이하고는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실망했어요. 민수야, 그래도 12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지연이도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이상한 짓도 하게 돼. 지연이도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넓으세요.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용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민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당분간 지연이랑 따로 살까 해요.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여기 와서 지내. 정말요, 어머니? 그럼. 내 방도 그대로 있잖아. 한 달이든 2달이든 있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효자 못됐네요. 무슨 소리야? 넌 좋은 아들이야. 다만 조금 순진했을 뿐이지. 그날 밤 민수는 어린 시절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대치동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지켰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정희는 하도윤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어요.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죠. 괜찮습니다, 민수 씨. 용수 형의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하도윤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각서도 받으셨고 가처분도 결정됐으니 이제는 안전합니다. 며느리분이 다시 접근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 민수 빚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금융 전문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3억 5천만 원을 다 안 갚아도 되나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원금은 갚되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민수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거네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다시 시작할게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알아, 민수야. 어머니는 널 믿어. 모자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지연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수를 생각해서라도 가족은 지켜야죠. 정희는 금고를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숨겼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준 덕분에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만든 김치찌개와 고등어 구이였죠. 어머니, 이 맛이에요.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주 해줄게. 앞으로 여기 있을 거잖아. 네, 어머니. 그런데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민수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이한테 그렇게 전할게요. 민수야, 넌 지연이를 어떻게 할 거니? 정말로 이혼할 거야?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1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쉽게 포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네, 어머니.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나른했죠. 꿈속에서 다시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잘했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여보. 아니야. 당신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남편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그건 당신이 찾아가는 거야. 천천히 조금씩. 정희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곧 밝아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대치동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일상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정희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리는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즐겨하던 방법이었죠.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희는 커피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대치동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정희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요. 특별한 목표도 꿈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장을 천천히 둘러봤죠. 법률 서적, 철학책, 소설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을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읽던 책이었습니다. 인생의 오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죠. 책을 펼치자 남편의 메모가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밑줄 친 문장도 많았어요. 인생의 오후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희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죠.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구나. 정희는 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민수가 일어났어요.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왔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깼어. 아침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정희는 간단하게 된장국과 계란말이, 김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채무 조정 가능하대요. 정말? 얼마나 줄일 수 있대? 이자를 거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대요. 그리고 상환 기간도 5년으로 늘릴 수 있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부담이 많이 줄겠구나. 네, 어머니. 그리고 제가 회사 상여금이랑 월급으로 매달 600만 원씩 갚으면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대요. 600만 원? 그럼 너 생활비는? 괜찮아요. 여기서 살면 생활비 많이 안 들잖아요. 제 차도 팔 생각이에요. 정희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민수야, 잘 생각했어. 어머니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절대 투자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민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죠. 민수도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70대가 할 수 있는 일.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 평생교육원 수강, 취미활동, 창업. 정희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 한 기사에 눈이 멈췄습니다. 70대 할머니 동네 책방 카페 운영하며 제2의 인생.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72살 할머니가 작은 책방 겸 카페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우울증을 겪다가 책을 통해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를 나눠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했죠. 정희는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정희는 남편이 남긴 책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재에는 수백 권의 책이 있었죠.
법률 서적도 많았지만 문학책과 인문 서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 책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정희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그날 오후 정희는 하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정희예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오실래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정희는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오후 3시 하도윤의 사무실에서 정희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작은 책방 카페를 열어보려고 해요. 하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책방 카페요? 사모님이? 네. 남편이 남긴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서재에만 두기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모님. 용수 형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카페를 열려면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희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대치동 쪽에 작은 상가 하나가 월세로 나왔더라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래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랑 집기, 커피 기계 같은 거 해서 대충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럼 총 8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윤은 감탄했습니다. 사모님, 꼼꼼하게 알아보셨네요. 당연하죠. 남편이 변호사였는데 저도 조금은 배웠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계약서 검토 같은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사모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용수가 좋은 친구를 뒀네요.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더 감사하죠. 사무실을 나서며 정희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책방 카페를 열어볼까 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요? 정말이세요? 응.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 모자는 저녁을 먹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응원했죠. 다음 날 목요일 정희는 대치동에 나와 있는 상가를 직접 보러 갔어요. 대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들어가 보니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약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여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작은 옷가게였는데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내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쓰셔서 상태가 좋아요. 정희는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을 놓고 중앙에는 테이블을 배치하고 한쪽 구석에는 커피바를 만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네요. 계약하고 싶어요. 그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언제 계약하실래요?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정희는 상가를 나서며 이미 머릿속으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인테리어 업체 3곳의 견적을 의뢰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점이 좋은 곳들을 골랐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정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찾아보는 중이야. 너도 좀 봐줄래?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책방 카페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스타일은 어때요? 나무 톤으로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 좋네. 나도 그게 마음에 들었어. 둘은 한참을 함께 디자인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뭔가를 계획하는 시간이었죠. 민수야, 가게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 하면 어떨까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수의 책방. 아니면 꿈꾸는 책방. 꿈꾸는 책방 좋은데요? 어머니도 새로운 꿈을 꾸시는 거잖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꿈꾸는 책방 카페. 괜찮네. 저도 좋아요, 어머니. 금요일 오전 10시 정희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도윤 변호사도 함께 와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줬죠. 사모님, 계약서 이상 없습니다. 서명하셔도 돼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이체하고 열쇠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하도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꿈만 같아요. 계약을 마치고 상가로 다시 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희의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한가운데 서서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죠.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희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가구를 주문하고 커피 기계를 알아봤습니다. 민수도 주말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희는 아들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을 나무 마루로 교체하고 한쪽 벽면에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을 설치했죠. 정희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일은 살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설레고 즐거웠죠. 2주일째 되던 날 정희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책 중에서 카페에 가져갈 책들을 골랐어요. 법률 서적은 전문적이라 제외하고 문학책과 에세이, 인문 서적 위주로 골랐습니다. 대략 300권 정도 됐죠. 정희는 한 권 한 권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닦았어요. 책마다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고 어떤 책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여보, 당신이 사랑한 이 책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거예요. 정희는 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주말에 와서 도왔어요. 모자는 함께 책을 정리하고 박스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네요. 그럼. 내 아버지는 평생 책을 가까이 하신 분이야. 하루도 책을 안 읽은 날이 없었어. 저도 아버지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괜찮아. 나중에 시간 나면 읽으면 되지. 어머니 책방에 놀러와서 읽어도 되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정희는 민수, 하도윤과 함께 완성된 공간을 보러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따뜻한 나무톤의 테이블과 의자, 한쪽 구석에 아담한 커피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진데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좋습니다. 용수 형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도윤도 엄지를 치켜 세웠죠.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쁨과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셋은 완성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픈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로 생각하고 있어. 그 전에 책 정리하고 메뉴도 준비해야 하고. 커피는 누가 내려요? 내가 배웠어. 지난주에 바리스타 학원 단기 과정 다녀왔거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머니가요? 그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하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배워야겠네요. 다음 주 내내 정희는 책을 나르고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에 와서 도왔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작업했죠. 책을 장르별, 저자별로 분류하고 책장에 가지런히 꽂았어요. 그리고 각 책마다 정희가 직접 쓴 짧은 소개 카드를 붙였습니다. 이 책은 용수가 가장 좋아하던 소설이에요.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이 책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정희는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소개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커피 메뉴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그리고 정의 특제 핸드드립 커피. 가격은 주변 카페보다 1,000원씩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책과 커피를 통한 위로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월요일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밤 정희는 잠을 설쳤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손님이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걱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서 일어나 샤워를 했죠.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남편이 좋아하던 하늘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는 70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정말 떨려요. 하지만 당신이 함께라는 걸 알아요. 지켜봐 주세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전 7시 정희는 카페로 향했어요. 대치역에서 내려 5분을 걸어가는 길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희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커피 기계를 작동시키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책장을 한 번 더 점검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오픈 시간은 10시였어요. 정희는 카운터 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 앞에 오픈 팻말을 걸었습니다. 10시 정각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첫 손님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생긴 곳이죠?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여성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분위기 정말 좋네요. 책도 많고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읽으셔도 돼요. 여성은 책장 앞으로 다가가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한 권을 집어들었죠. 이 책. 제가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네요. 그래요? 그럼 커피 드시면서 읽으세요. 메뉴는 저기 칠판에 있어요. 여성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정희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다행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첫 손님이다.
진짜 손님이 왔어. 오전 11시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여기가 새로 생긴 책방 카페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성은 천천히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법률 서적 코너에서 걸음을 멈췄죠. 오, 이 책들. 전문 서적이 많네요. 주인분이 법조계 분이신가요? 제 남편이 변호사였어요. 이 책들은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예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저도 은퇴한 변호사입니다. 이 책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젊었을 때 많이 읽었던 건데. 그러세요? 그럼 편하게 읽으세요. 커피도 한 잔 드시고요. 남성은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잠깐 들르는 것 같았죠. 5명, 6명, 7명. 작은 카페가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정희는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찬 하루는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정희는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서 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고마워. 앉을래? 지연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내려 가져다 줬죠. 서비스야. 마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정희는 지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 어머님께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넌 왜 그랬을까? 정말 나쁜 사람일까 하고. 어머님. 근데 알겠더라. 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야. 빚 때문에, 압박 때문에.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정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화는 났지만 미워하진 않아. 어머님.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돈이 급하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남을 속이려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정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어때? 너희 둘은 이제 괜찮니? 아직은 어색해요. 민수가 많이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천천히 믿음을 회복할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 12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물론 급여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와서 도와줘. 대신 제대로 해야 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민수가 카페를 찾아왔어요. 퇴근 후에 들른 거였습니다. 어머니, 첫날 어떠셨어요? 좋았어. 손님도 제법 왔고. 다행이다. 저도 걱정했거든요. 민수는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저도 주말마다 여기 와서 책 읽어야겠어요. 그래, 자주 와. 어머니가 맛있는 커피 내려줄게. 민수는 책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한 권을 집어들었죠. 이 책. 아버지가 제 20살 생일 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도 그 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내 아버지가 너한테 꼭 읽으라고 하셨지. 네. 근데 그때는 별로 안 읽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민수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민수에게 20살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버지. 민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이 책 빌려가도 돼요? 그럼. 원래 내 거잖아. 민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는 항상 널 자랑스러워 하셨어.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모자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어머니, 참 그리고요. 지연이가 어머니 카페에서 일 좀 도와드리고 싶대요. 응, 나도 들었어. 오늘 왔었거든.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한번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민수야, 지연이도 내 아내고 내 며느리잖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기회는 줘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니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첫날인데 손님도 많이 왔고 지연이도 다녀갔어요. 정희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남긴 책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어요. 당신도 기쁘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꿈꾸는 책방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분위기와 좋은 책들, 그리고 정희의 정성 어린 커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오는 은퇴한 변호사 할아버지, 점심시간마다 들르는 직장인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오는 사람들. 지연도 약속대로 일주일에 이틀씩 와서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지연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수도 주말이라 카페에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선물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카페를 둘러봤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람들,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거야.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하도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하도윤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손님 정말 많아요. 감사하죠.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용수 형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희는 커피를 내려 하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용기를 내신 거죠.
둘은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요즘 며느리분하고는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용서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더라고요. 하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현명하세요. 그날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정혜, 민수, 지연 셋이 남았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머님. 지연이 정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지연아.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 갈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일식집 어때요? 좋아. 셋은 근처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죠. 식당에 앉아 주문을 하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빚을 6개월 만에 3분의 1이나 갚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네, 제가 상여금을 모두 넣었고 지연이도 부업으로 번 돈을 보탰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이자 부담이 줄어서 가능했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네, 둘 다. 이 속도면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음식이 나오고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연이도 많이 변했고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좋아. 돌아가.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민수와 지연은 정희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대치동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요. 우리 집도 지켰고 아들도 지켰고 가족도 지켰어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0살에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당신은 편히 쉬세요. 나는 잘 살 거예요. 정희는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나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고마워요, 여보. 이제 나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남편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힘들 때마다 함께 할게. 정희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월요일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은 후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정희를 반겼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힌 책장, 따뜻한 나무 톤의 테이블과 의자들.
정희는 커피 기계를 작동시키고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정희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내렸죠. 여기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희는 카운터 뒤에 서서 카페를 바라봤어요. 조금씩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조용히 생각에 잠긴 사람.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공간. 책과 커피가 있는 곳. 오후 2시쯤 카페에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책 기증 받으시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떤 책인데요? 여성은 가방에서 책 몇 권을 꺼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읽으시던 책들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책들인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혹시 여기 두고 가면 다른 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세요.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소중히 보관하고 다른 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책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책들을 받아 책장에 조심스럽게 꽂았죠. 여기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카페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녀가 남긴 책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거구나. 책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사랑이 담긴 거구나. 정희는 새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녁 6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희는 카페를 정리했어요. 책장을 정돈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일이 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네, 어머니.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200만 원 올랐고요. 정말 잘 됐다.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고생했어. 오늘 저녁 우리 같이 축하하자. 네, 어머니. 지연이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셋은 다시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의 승진을 축하하며 건배를 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었으면 저희 가족 다 무너질 뻔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지. 지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잘하면 돼. 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정희는 카페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작은 트리를 놓고 창문에는 눈 결정 스티커를 붙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카페는 특별히 저녁 9시까지 열기로 했어요.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요. 저녁 6시쯤 민수와 지연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도윤 변호사도 함께였죠.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민수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어머니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예요. 우리 셋이 준비했어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넷은 카페 한가운데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지연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님,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죠. 여보, 당신도 함께 있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봐 주세요. 후 하고 촛불을 끄자 셋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드려요. 하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넷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어머니, 저희 내년 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제주도? 좋지. 오랜만에 여행이네. 어머님, 저도 일정 잡아서 같이 갈게요.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되죠. 지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흐뭇했어요. 저녁 8시쯤 카페에 마지막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조용히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정희는 바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와 지연도 도와주었고 하도윤은 책을 정리해줬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넷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희들도 고생했어. 덕분에 좋은 크리스마스였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내려왔죠. 눈이다. 지연이 감탄했습니다. 넷은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 정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라고. 남편과 함께한 크리스마스들도 좋았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로 특별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정말 행복해요. 정희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밤 10시 넷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가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아. 집이 가까우니까. 너희나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민수와 지연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하도윤은 정희와 함께 조금 더 걸었어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다니.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모님의 용기와 열정 덕분이죠. 둘은 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용수가. 제 남편이 정말 좋은 친구를 뒀네요. 저야말로 용수 형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서 행운이었습니다. 정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됐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도요. 하도윤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정희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70살에 새로운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됐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이, 책들이, 편지가, 유언장이 모든 게 나를 지켜줬어요. 당신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이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런가요? 그럼.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남편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나 걱정은 하지 마. 나는 괜찮아. 당신 인생을 살아. 네, 여보. 그렇게 할게요. 정희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밖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구나. 정희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카페로 향했어요.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생각했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카페가 있고 손님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꿈이 있어.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정희를 반겼어요. 불을 켜고 커피 기계를 작동시키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잘 보내셨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도요. 커피 드릴게요. 정희는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오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오후 2시쯤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 정희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 나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는 곳.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2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 데리고 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부부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장을 바라봤어요. 정희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아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정희는 그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6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희는 카페를 정리했어요. 책장을 정돈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였죠. 모든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정희는 책장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정희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인생의 오후에 관하여였죠. 책을 펼쳐 남편이 밑줄 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희는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맞아.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며 살 거야. 정희는 책을 다시 책장에 꽂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길을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정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죠. 정희의 인생 오후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70살 새로운 꿈을 이룬 여성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로 자신을 지키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나이에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꿈꾸는 책방 카페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거예요. 그리고 정희는 또다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런 커피로. 그렇게 정희의 인생 오후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